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딸이 하나 있어요. 자랄 때는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고, 지금은 손자에게 본의 아니게 집착을 하고 있는 딸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딸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보통 사람들처럼 물 흐르듯 살았으면 좋았을련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딸이 중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딸을 낳았는데 그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었고 갓난아이였던 딸 때문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했죠. 이혼을 하고 난 후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싹싹 빌길래 한 번은 용서해 주자 싶어 눈 감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또 한 번 바람을 피웠고 이번에는 짧은 것도 아닌 몇 년씩 저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부터 수상쩍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설마 했죠. 하지만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밤에 자다가도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것이 여러 번 되니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고 거기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이 많아 늦게 온다던 남편은 퇴근 후 회사 근처에 있는 어느 집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갓난쟁이를 업고 있는 한 여자를 봤어요. 저는 직감했죠. 남편의 여자와 아이다. 그걸 본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고 쫓아 들어가 남편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저항하지 않고 제가 흔들면 흔드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저 가만히 있었죠. 그 여자의 머리카락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쥐어 뜯어놓고 싶었지만 갓난쟁이를 업고 있어 차마 그러지를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족족 집어 던졌죠. 놀란 그 여자는 벌벌 떨며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온 집안 잡동사니들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다 액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 액자 속 사진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화목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저는 부하가 차올랐고 바닥으로 그 액자를 집어던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애를 낳아 키우고 있을 때까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어이도 없었고 그동안 같이 살면서 생긴 미운 정까지 다 떨어졌어요. 온 집안을 다 헤집고 집에 돌아온 저는 주방에서 얼음물을 벌컥 마셨고 곧이어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죠. 그리고는 저의 팔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언제까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해서 두 집 살림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이 뭔데 이혼을 하자고 말해? 이런 말 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만 이제 강자는 어느 정도 컸고 여긴 나 없으면 안 돼. 뭐라고? 우리 강자도 아직 애야. 갓난쟁이보단 낫잖아.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하다. 이 집은 네가 가져. 그리고 내가 매달 생활비는 보낼게. 됐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정말 미안하다. 그때 학교를 갔다가 딸이 들어왔고 저희의 대화를 들었어요. 깜짝 놀란 제가 딸을 불렀고 딸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밖으로 나갔죠. 저는 남편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며 남편을 밖으로 밀쳐내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가고 난 후 저는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컴컴한 밤이 돼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저는 골목 어귀에서 계속해서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났을까 멀리서 딸이 저벅저벅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보자마자 뛰어가 딸을 안았어요. 딸은 울었는지 눈가가 촉촉했죠. 저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딸은 괜찮다며 울먹였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딸과 둘이 살면서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딸은 가정 환경이 이렇다 보니 일찍이 철이 들었고 원하는 것, 아니 필요한 것조차도 쉽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 혼자 벌어 애를 키우다 보니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딸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른 같은 딸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못난 부모를 만나 고생을 하고 있는 딸이 안쓰러웠죠.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고 자신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생활비에 보태라며 저에게 월급을 다 갖다 줬어요. 한창 꾸미고 놀러 다니고 싶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돌려줬지만 딸은 가지고 있으면 다 쓰고 없다며 저에게 늘 줬어요. 저는 그런 딸의 마음이 고마워 딸에게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니? 엄마, 이것 좀 먹어봐요. 이게 뭔데? 어머, 호떡이네? 응, 요 앞에 새로 생겼길래 한번 사와봤어요. 어때요? 맛있는데? 쫄깃쫄깃하고. 그래요? 나도 하나 먹어봐야겠다. 딸은 퇴근길에 호떡을 사왔어요. 오랜만에 먹는 호떡이라 그런 건지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그 뒤로도 딸은 몇 번씩 호떡을 사왔었고 호떡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이 하는 곳인데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다고 말했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었죠. 나중에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그 호떡을 파는 남자일 줄은요. 몇 달이 지나고 딸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 오는 길에 딸이 퇴근길에 들리는 호떡집에 들리게 됐어요. 단골집답게 딸이 들어서자마자 그 남자는 환하게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딸은 호떡 2개만 달라 했죠. 그리고는 옆에 있는 저를 그 남자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남자는 딸의 말처럼 들어오는 사람마다 웃으며 인사를 했고 친절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호떡을 받아든 저는 호떡집을 나왔고 딸은 그 남자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딸이 호떡집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엄마도 젊은 사람이 성실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했었잖아요. 그건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는 소리였고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떡 장사하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대. 그게 뭐 어때서요? 돈벌이는 될 것 같아? 돈 보고 결혼해요? 사람 보고 결혼하는 거지. 지금껏 고생하고 자랐는데 결혼이라도 좋은 곳으로 가서 편하게 지내면 좀 좋아? 나 잘 살 자신 있다니까요, 엄마. 얘가 자꾸 왜 이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반대야. 저는 딸의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렵게 고생하며 자란 딸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요?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죠. 딸이 제 눈에서 안 보이면 불이 나게 호떡집으로 달려갔고 어김없이 거기에 있는 딸을 끌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한 번은 자다가 목이 말라 눈을 떴는데 집에 딸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고 있다고 생각한 딸이 보이지 않자 저는 또 호떡집에 갔다는 생각에 외투 하나를 걸치고서는 헐레벌떡 호떡집으로 뛰어갔어요. 역시나 딸은 호떡집에 있었고 저는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딸에게서 떨어지라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딸은 왜 그러냐며 그만하라고 저를 뜯어 말렸지만 벌써 눈이 뒤집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좌판 위에 있는 호떡들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죠. 그리고는 다시는 딸을 꼬여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선 따라가지 않겠다는 딸의 팔을 잡고 억지로 집으로 끌고 왔어요. 딸은 그런 저에게 너무하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을 하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따지고 드는데 저는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싸워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 딸은 한 발짝 물러났어요. 제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며 그래도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택한 남자니 직업 말고 사람 됨됨이를 봐달라며 부탁을 했죠. 그 뒤로 딸은 제게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도 피우지 않았고 저를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퇴근을 하는 길에 호떡 파는 곳을 멀리서 지켜봤고 거기에서 딸과 그 남자가 서로를 챙겨주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냐며 저리 둘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이거 넣어둬. 이게 뭐예요? 그동안 네가 준 생활비 모아뒀던 거야. 이제껏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쓸 수 있겠니? 엄마,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써. 고마워요.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네, 잘 살게요. 저는 그동안 딸에게서 받았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뒀었고 그것을 딸이 결혼하기 전에 돌려줬어요. 딸이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같이 자는 밤은 잠을 쉽게 잘 수 없었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딸과 함께하는 밤도 몇 번 되지 않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어요. 딸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든 건지 눈물을 흘렸고 그런 딸을 껴안았어요. 다음 날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정말 제가 낳은 딸이지만 어디서 저렇게 예쁜 딸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천사가 따로 없었죠. 저는 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결혼식 날 울면 주책 맞아 보일까 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죠. 특히나 딸과 포옹을 할 때 그 감정이 더 격해졌어요.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을 치르고 딸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결혼을 한 후 저는 한동안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어요. 매일 딸과 통화를 하긴 했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혼자 있는 것이 이상했죠. 가만히 있다가도 현관문을 열고 딸이 들어오는 것만 같아 몇 번씩 현관문을 쳐다보곤 했어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일부러 지인들과 저녁 약속을 잡으며 놀다가 더 늦게 집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먼저 자식을 결혼시킨 친구가 저의 마음을 알아차려 저를 많이 위로해줬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러서야 혼자 있는 집이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주말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일에 못했던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찾아왔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딸의 모습에 너무 기쁜 마음에 얼싸안았죠. 딸은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하다며 소파에 누웠어요. 그리고 제가 음료수를 갖다 주니 자리에 앉아 외투를 벗고 음료수를 벌컥 마셨어요. 엄마, 우리 신우 있잖아요. 또 왔다 갔어요. 또? 네, 또 시댁에서 구박받은 건지 집에 와서는 나만 달달 볶는데. 너희 신우는 진짜 왜 그런다니? 모르겠어요. 화풀이를 왜 나한테 하고 난리인지. 다른 사람들은 신우가 그러는데 가만히 있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시댁 아픈 손가락인데. 아우, 나만 스트레스예요. 매번 그래서 어쩐다니. 그러게요. 임신될 때까지 저러는 건 아닌지. 여하튼 신우만 왔다 가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잘 왔다, 잘 왔어. 엄마한테라도 와서 스트레스 풀다가 가. 딸은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는지 제가 준 음료수를 한 번에 다 비웠어요. 사위에게는 결혼을 한 지 오래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애가 안 들어서서 많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아이를 못 가진다고 시댁에서 구박까지 하고 있던 터라 그걸 친정인 딸의 시댁에 와서 딸에게 자기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댁에는 그러지 못하고 만만한 제 딸에게요.
저도 딸에게 여러 번 들었던 터라 딸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 집은 그 집대로 임신 못하는 딸이 아픈 손가락이라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 딸은 더 힘들어했어요. 말로만 듣고 있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당하고 있는 딸은 오죽할까요? 그나마 사돈 처녀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라 다행이다 싶었죠. 딸은 저녁에 사위도 같이 오기로 했다며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신우가 다녀간 후에 사돈이 먼저 친정에 가서 쉬고 오라고 했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시장 갈 채비를 했고 딸도 따라 나섰어요. 딸은 오랜만에 제가 해주는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정육점에 들러 갈비도 사고 야채들도 여러 가지 샀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고 앉아 딸과 함께 칼국수를 먹었어요. 시장에서 먹는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었죠. 엄마, 우리 저기도 가봐요. 거긴 왜? 강아지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 한 마리 키울래요? 아니, 난 잠시 보는 건 예쁜데 키우는 건 싫어. 나 결혼하고 엄마 혼자 있으면 적적하잖아요.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있으면 좋을 텐데. 네가 자주 오면 되지. 나야 그러고 싶지. 근데 어디 그게 쉽나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난 잘 지내고 있으니. 신우한테나 한 마리 사줄까 보다. 얘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농담이에요, 농담. 딸은 강아지가 예쁘다며 한참을 구경했어요. 꼬리를 흔드는 것이 귀엽기는 했죠. 집에 돌아온 저는 빨리 갈비 핏물을 빼고 야채를 다듬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동안 딸은 제 옆에 붙어서는 제가 만든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깔깔댔어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잠시 뒤 일을 일찍 끝낸 사위가 왔고 저는 준비한 음식들을 내놨어요.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죠. 아참, 내 정신 좀 봐. 김치가 아주 맛있게 잘 익었더라.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고 그 순간 딸이 헛구역질을 하며 김치를 치우라고 했어요. 저는 딸의 행동에 멈칫했고 딸은 또다시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한 건 아니냐고 뒤따라갔다가 왠지 임신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 혹시 임신한 것 아니야? 임신? 그래, 엄마 생각엔 그런 것 같아. 그런가? 혹시 모르니까 병원부터 가봐. 정말 임신이면 어쩌죠? 어쩌긴 뭘 어째, 경사스러운 일이지. 엄마, 미안해서 어쩌지?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은데. 괜찮아. 소파에 누워서 잠시 쉬어. 사위와 딸은 소파로 갔어요. 사위는 임신이면 좋겠다고 설레발을 쳤죠. 자신들과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며 싱글벙글이었어요. 다음 날 딸은 병원에 갔었고 임신이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죠. 마음 편히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고 했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임신을 하다니 저는 걱정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사돈 처녀가 임신을 못해서 시댁에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듣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행여나 내 딸도 임신을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임신을 한 딸은 절 닮았는지 입덧이 아주 심했어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죠. 딸이 걱정이 됐던 저는 사돈집으로 갔고 살이 쏙 빠진 딸을 봤어요. 저는 평소에 딸이 아플 때마다 해준 땅콩죽을 만들어 왔어요. 입맛이 없을 때 그것을 잘 먹었었거든요. 역시나 딸은 제가 해온 땅콩죽을 한 그릇 비웠어요. 이거라도 잘 먹으니 다행이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사돈 처녀가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또 왜 왔어? 내가 못 올 곳에 왔어? 왜 그래? 너무 친정에 자주 오니까 그렇지. 시어머니 등살에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오늘은 아침 대바람부터 시작이시잖아.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해. 올케는? 아직도 누워있어? 아우씨, 조용히 하래도. 왜? 임신하면 집에 사람이 와도 저리 누워있어도 되는 거야? 얘가 왜 이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그때 제가 밖에 나갔고 사돈처녀는 깜짝 놀라 했어요. 안녕하세요. 딸이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셨구나. 가시게요? 이제 그만 가봐야죠. 저는 사돈 식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임신을 못해서 딸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었지만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딸에게 절이 대하다니, 그것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딸이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며칠 전 그 일도 자꾸 생각이 났던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위에게 입덧이 끝날 때까지만 친정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했고, 사돈도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어요. 사돈은 제 딸을 보며 자신의 딸이 속상한 것이 더 가슴이 아파 흔쾌히 허락을 한 것 같기도 했어요. 이유가 어찌됐건 딸은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그때 동안 저는 딸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들은 다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었거든요. 입덧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던 딸은 다시 살이 붙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입덧도 멈추게 됐죠. 친정에서 한 달 정도 지낸 딸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고, 저는 종종 딸을 불러내어 맛있는 것을 사줬어요. 그로부터 또 한 달 뒤, 저는 딸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것은 사돈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10년 만에 애가 들어서다니 정말 축하해 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딸이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안심이 됐죠.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쵸? 나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지? 네. 눈치가 보여서 혼났어요. 괜히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사돈도 좋아하시지? 그럼요. 제가 임신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셔. 안 그렇겠니? 사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야. 한 집에 딸과 며느리가 같이 임신을 한 사돈집은 경사였어요. 특히나 10년 만에 임신을 한 사돈처녀 때문에 사돈집은 거의 눈물바다였죠. 그동안 구박받으며 살고 있는 사돈처녀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제 사돈도 발 뻗고 잠잘 수 있겠구나 싶었죠. 임신을 한 사돈처녀는 저희 딸을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더니 이제는 같은 임산부로서 증상을 공유하며 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의지를 많이 하는 듯 했어요. 딸은 막달이 다가갈수록 배가 점점 불러왔고,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사돈처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체형도 식성도 비슷했고 임신을 하고 있는 내내 딸과 같은 증상을 보였어요. 딸이 태동을 느끼면 사돈처녀도 뒤이어 태동을 느끼고, 딸이 가진 통이 오기 시작하면 사돈처녀도 마찬가지였죠.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똑같았어요. 저는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베넷저고리, 손싸개, 발싸개, 속싸개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저에게도 첫 손주이니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죠. 딸을 키울 때가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저도 설렜어요. 손바닥만한 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괜히 웃음이 나왔죠. 조물조물 세탁해서 햇볕에 바짝 말린 아기 용품들을 가방에 싸서는 딸에게 주려 사돈집에 들렀어요. 어머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사돈처녀도 친정에 와 있었네요. 네, 저도 몸풀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사돈처녀는 작은 대접에다가 밥을 비벼 먹고 있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등 뒤로 숨겼죠. 저는
임신한 여자가 왜 소주병을 가지고 있나 의아해했어요. 사돈처녀도 제 표정을 읽었는지 밥 비벼 먹으려고 참기름을 꺼낸 것이라며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곤 방으로 들어가 보라며 딸에게 제가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는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딸은 피곤했는지 잠을 자다가 제가 오는 소리에 깼어요. 자고 있던 딸은 신우가 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워낙 친정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이제는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건네준 가방에서 아기 용품을 꺼내든 딸은 너무 작고 예쁘다며 좋아했죠. 저는 딸에게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친정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며 괜찮다고 말했죠. 사돈처녀도 곧 아기 낳을 텐데 어머님이 한번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하는 게 낫다고 그러셨어요. 말이 쉽지. 애 하나 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어머님이 그리 해주시겠다고 나서니까 나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게 너도 편할 텐데. 나야 엄마가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사돈처녀랑 어찌 같이 지내려고. 저도 이제 애 엄마잖아요. 못 살게 굴면 받아치죠 뭐. 네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전 괜찮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요.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초조해져 갔죠. 당장이라도 진통이 온다는 연락을 할 것 같아 약속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정일이 돼도 진통이 올 생각이 없었고 딸 역시 언제 진통이 올지 몰라 불안해했어요. 이번 주까지 진통이 오지 않으면 촉진 주사를 맞기로 얘기를 하고 그 전이라도 진통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며칠 뒤 딸은 진통이 왔고 오랜 진통 끝에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딸과 사위를 반반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딸을 보살폈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3, 7일 동안 못 볼 손주를 눈에 마음껏 담았어요. 손자는 모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순둥이가 따로 없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손자를 보러 갔어요. 3일 뒤 딸은 퇴원을 했고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딸에게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몸조리를 잘 하라고 했어요.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간다고요. 시댁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죠. 하루하루 달력에 빨간 줄을 치며 빨리 3, 7일이 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루라도 빨리 딸과 손자를 보고 싶어서였죠. 손자가 태어나고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닫혀있던 사위가 하고 있는 호떡집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저는 벌써 일을 다시 시작한 것에 놀랐죠. 이제 애가 태어났으니 책임감이 더 생겼나 보다 싶어 반가운 마음에 비닐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엄마.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게... 이서방은, 애는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야 할 애가 왜 여기 나와 있냐고. 엄마, 나 아직 아기 얼굴도 못 봤어요. 뭐? 애 많이 안고 있으면 손목 나간다고 못 안고 있게 하고 잠을 푹 자야 한다면서 애도 시어머니가 데려가고 저 또 못 물려봤어요. 그럼 애는 뭘 먹고? 제가 유축해 놓은 거 그거 먹여요. 애까지 떼어놓고 산모 걱정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길바닥에 내보내? 여긴 내가 갑갑해서 따라 나온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갑갑해도 그렇지.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찬바람에 네가 따라 나선다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나. 이서방은 지금 어딨어? 찬바람 쐬면 몸 다 망가지는 거 몰라? 당장 이리 나와.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야 할 딸이 길거리에 있는 것도 놀랄 일인데 아이 얼굴도 지금껏 못 봤다니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속에 천불이 난 저는 호떡을 정리하고 있는 딸의 팔을 붙잡고는
사돈집으로 쳐들어가 안방문을 열었고 기막힌 광경에 이성을 잃고 말았죠. 손자는 세상 떠나갈 듯 울고 있었고 그런 손자를 사돈처녀가 안고 자신의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사돈처녀에게 쫓아가 손자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돈이 저를 필사적으로 밀쳐냈어요. 사돈, 지금 남의 애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애란요? 얘는 제 손자예요. 네, 사돈 손자 맞죠? 제 딸이 낳은 손자를 왜 사돈 처녀가 저러고 있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제 딸이 낳은 아이예요. 네? 뭐라고요? 제 딸이 낳은 애라고요. 그럴 리가요. 제 딸도 임신했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몸 풀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며느리가 낳고 바로 낳았어요. 저는 사돈의 말에 다시 아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딸이 낳은 제 손자가 맞았어요. 하지만 사돈처녀 역시 남산같이 불러있던 배가 홀쭉해져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딸이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어찌 못 알아보겠냐며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소리를 질렀고 사위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정신을 다시 차린 저는 손자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아니 사돈처녀, 아이 얼굴 똑바로 봐요. 이 아이는 우리 애가 낳은 아이예요. 아니에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예요. 당장 나가요. 아니 정신이 어찌 된 거 아니에요? 엄마, 이 사람 좀 내보내요. 지금 내 아이를 훔쳐가려고 왔잖아요. 사돈처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아이 얼굴 봐요. 누구 아이인지. 내 아이한테서 당장 손 떼요. 아니 사돈처녀가 대체 왜 이래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제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친자 확인해 봅시다. 이 아이가 진짜 누구의 아이인지. 끝까지 자신의 애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돈처녀와 사돈 때문에 저는 친자 확인을 하자며 사돈처녀의 발을 끌어당겼어요. 그 사이 딸이 울고 있는 손자를 빼앗아 자신의 품에 안겼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어요. 그제서야 울음을 뚝 그친 손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힘차게 먹고 있는 손자를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이래도 저 아이가 내 딸이 낳은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도 자신의 엄마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당장 일어나요. 병원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게. 사돈, 잠시만 진정 좀 해요.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면서 애를 길바닥에 내보내지를 않나. 애를 애미한테서 떼어놓고서는 이제는 사돈처녀 애라고 하질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진정하시고 제 말부터 들어봐요. 들어보나마나. 내가 참 기도 안 차서.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임신을 못해서 구박을 받고 있는 딸이 너무 가슴 아파서.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신은 10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임신을 며느리가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 시댁에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그럼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사돈의 말을 듣고 기가 차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동안 온 가족이 임신을 한 것처럼 저와 딸을 감쪽같이 속이다니요. 그래서 임신해 있는 동안 딸과 증상이 똑같았던 것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딸이 하는 걸 그대로 사돈처녀가 따라했을 테니까요. 저는 사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친손자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네도 이 일에 찬성한 겐가?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자네 애야. 어찌 자식을 남한테 줄 수가 있나? 그것도 애미인 내 딸에게는
철저하게 속여가면서. 누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저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고 그때 사돈의 말에 저는 폭발하게 됐어요. 사돈, 솔직히 얘네들이야 또 낳으면 되는 거죠. 젊디 젊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결혼하고 바로 들어서는 거 보면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누나가 임신 못해서 이리 고생하는데 자식 하나 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네? 지금 말 다 했어요? 이게 어디 자식 낳아본 엄마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러지 말고 불쌍한 것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세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손이 귀한 집인데 얼마나 사랑하며 키우겠어요. 제발 내 딸 한 번만 살려줘요, 사돈. 이건 놔요. 이 정신 나간 집구석에 있다가는 나조차도 정신 이상자가 될 것 같아요. 제 딸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딸 데리고 가겠다는 소리세요? 그럼요. 애들 이혼시키겠어요.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니 상관 안 하겠어요. 하지만 내 손주만은 못 데리고 가요. 뭐라고요? 아니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니 내 말대로 합시다. 네? 저는 저의 팔을 붙잡고 저에게 설득을 해가며 애걸복걸하고 있는 사돈을 뿌리치고는 딸과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사돈 처녀는 안 된다며 아이를 돌려달라곤 대성통곡을 하고 사위는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저를 붙잡았죠. 저는 사위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사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 같아서는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지금도 간신히 참고 있으니 그만 놔. 장모님, 그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이 상황에 같이 살겠다는 소린가? 저 아이의 아빠는 저예요. 지 자식을 버리는 아빠도 있다던가. 장모님 제발요. 두 번 말하지 말게. 이걸로 자네랑은 끝이니까. 저는 제 발을 잡고 용서를 구하는 사위를 밀쳐내고서는 딸과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무엇보다 딸의 몸부터 챙겼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딸을 뜨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서는 눕혔어요. 그리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손자도 그 옆에 조심스레 눕혔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을 딸이 너무 가여웠어요. 딸은 그동안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손자를 껴안고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저는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딸은 멈추지를 못했죠. 그러다 딸이 잠시 잠에 들었고 저는 방을 조심스레 나와 주방에서 딸에게 먹일 국을 만들었어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한다기에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저는 대충 집에 있는 미역으로 황태채를 볶아 만들었어요. 잠시 뒤 손자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 딸은 손자에게 모유를 먹이고 나서 제가 만든 미역국을 들이켰어요. 밥을 말아 한 대접을 다 먹은 딸은 땀을 흠뻑 흘렸고 저는 혹시나 감기 걸릴까 옷을 다시 갈아입혔어요. 아까보다는 정신이 좀 든 것이 눈에 보이는 딸은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하냐며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만 울어. 엄마가 이렇게 약해서 어찌 애를 키우겠니? 막막하니까 그렇죠. 이 갓난쟁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요? 그럼 저런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 네 옆에는 엄마가 있잖니. 그만 울래도?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액땜했다고 생각하렴. 벌써 일어난 일 없앨 수도 없고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야. 딸은 몇 날 며칠을 울며 지내다 결국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저는 아픈 딸을 대신해서 손자를 키웠어요. 사돈 처녀는 거짓 임신으로 인해 이혼을 당했고 사위 역시 이번 일로 이혼을 당하자 그 집 식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난리였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지도 않고 손자를 데려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때마다 딸은 너무 불안해했고 경찰을 불렀지만 며칠만 조용할 뿐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는 곳에 이사를 가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딸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이웃집의 대문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하며 불안해했죠. 혹시나 자신이 없는 동안에 손자를 데려가면 어쩌나 걱정이 돼 한시라도 손자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철이 못 봤어요? 좀 전까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 간다고 민철이 보고 있으라고 말했잖아요. 보고 있었어.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깐 방으로 들어왔던 게 다야. 얘가 대체 어디 간 거니? 저와 딸은 손자를 찾으러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민철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딸은 거의 실성하다시피 민철이를 부르며 울부짖었죠. 그때 집안에서 민철이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서 나오는 민철이를 봤어요. 민철이는 숨바꼭질을 하듯이 방 안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죠. 딸은 걸어 나오는 민철이를 꼭 안았어요. 민철이 숨바꼭질하고 있었구나. 민철이 못 찾았으면 엄마 얼굴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얘가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난 민철이 없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네 옆에 꼭 끼고 살 거야? 평생 내 옆에 끼고 살 거예요. 내가 없는 사이에 또 자기 애라고 데리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이곳에 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잖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 민철이를 데리러 올 사람들이에요. 얘야, 제발. 딸은 손자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자신의 생활은 없어진 채 손자와 함께 늘 붙어 다녔어요. 저러다 손자에게 딸이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던 저는 딸을 데리고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한 두 번 가서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겠죠. 이제 곧 있으면 손자도 학교에 들어갈 테고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딸이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